8장 아키텍처 설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키텍처 스타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에는 양식이나 유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양 건축 양식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딕 양식 또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같은 그런 여러 유형의 양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구조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조의 유형을 우리는 아키텍처 패턴 또는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몇 가지 유형의 아키텍처 패턴 또는 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는 아키텍처 스타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패턴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층구조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구조 스타일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계층구조로, 즉 여러 개의 층으로 이제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각 서브 시스템이 하나의 계층이 돼서 하위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브 시스템이 층에 위치하면 이 서브 시스템은 그 하위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상위층에서는 하위층을 서비스의 집합으로 여기게 되겠고요. 이때 하나의 계층은 바로 아래 계층과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미리 정의된 이 API를 이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응집도를 얘기를 할 때 계층적 응집도에서 얘기한 바 있었죠. 그리고 이런 계층구조 스타일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시스템이 복잡할 경우에는 추상 수준을 높이면서 더 많은 층을 포개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층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층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층 바로 아래에는 보통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층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하위 층일수록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즉 그런 서비스가 담길 수 있도록 그 층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트워크 통신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위치하는 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층 구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맨 왼쪽의 계층 구조는 응용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맨 위의 계층에는 사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에 접촉하는, 컨택하는 그런 계층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겠고요.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 아래에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있겠고, 그 아래에는 운영체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네트워크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운영체제의 경우에도 이런 계층 구조로 형성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시간에 배워서 아실 거고요. 통신 시스템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시간에 수업에서 배워서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OSI의 7 레이어 같은 경우가 이제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TCP/IP 프로토콜 구현한다 라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그런 TCP/IP 프로토콜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층 구조에 앞에서 배운 11가지 설계 원리를 적용해서 이 계층 구조가 좋은 그 설계 원리를 따르는 구조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 따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설계 원리는 분할 정복의 원리였습니다. 이 계층 구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층을 분리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계층을 분리해서 설계하니까 당연히 이제 분할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따라서 계층을 또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분할 정복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응집도가 향상되느냐? 우리가 그 응집도에서 그 두 번째로 높은 응집도였죠. 계층적 응집도를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층 내부에 관련 서비스가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응집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합력이 감소하느냐? 결국은 이 각각의 층들은 상위층은 하위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상위층에서는 하위층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단지 그냥 API를 통해서만 연결되기 때문에, 즉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하위층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결합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상화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PI만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그 하위층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위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상세히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추상화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사용성이 높아지느냐? 하위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통 구현되고 있죠. 그래서 하위층은 범용적으로 설계되어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재사용을 확대할 수 있느냐? 다른 곳에서 개발된 층을 이제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융통성 측면에서 어떠냐? 하위층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그 층을 더 쌓을 수도 있죠. 또는 어떤 특정 층을 교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후화 예측. 어디에 종속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분리된 층에 고립시켜서 노후화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식성과도 결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속적인 기능을 갖는 서비스를 하나의 계층으로 격리시킨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 하드웨어나 OS의 종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특정 계층으로 고립시켜서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다. 이걸 같이 이제 설명하면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또는 운영체제에 종속적인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하나의 계층으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것보다 추상성이 높은 계층을 두면 하드웨어가 바뀌거나 운영체제가 바뀔 때 뭘 바꾸면 돼요? 이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의 종속적인 이 계층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노후화를 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즉 하드웨어가 또는 OS가 계속 버전업 되면서 옛날 OS의 종속적이었던 애들이 얘만 계층만 바뀜으로써 소프트웨어가 계속 진화된다고 하더라도, 즉 플랫폼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식성 같은 경우도 어때요? 결국 어떤 OS 환경으로, 어떤 하드웨어 환경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이식시킨다,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도 UR의 계층들만 종속적인 부분만을 바꿔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자바에서 버추얼 머신. 자바에서 버추얼 머신이 바로 그러한 경우죠. 얘는 하드웨어나 또는 OS의 종속적인 부분이 버추얼 머신이고 그 위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니까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어때요?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자바 환경에서도 여전히 컴파일하지 않고 동작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 경우에 이것이 전혀 다른 하드웨어, 전혀 다른 OS 위에도 거기에 맞는 버추얼 머신이 있으면 그 위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작동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바 시간에 잘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식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테스트 가능성 측면에서 각 층은 독립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층의 API에 대해서 그 API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고 하는데 그 API에 접근할 때 엄격한 어서션 체크를 통해서, 즉 엄격한 체크를 통해서 체크를 수행한다고 하면, 즉 어떤 층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API 쪽에서 이런 엄격한 어서션 체크, 즉 어떤
선조건, 프리컨디션을 체크하는 형태로 해서 그냥 체크한다고 하면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크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어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계층 구조는 상당히 좋은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가 있어요.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의 연결을 기다리면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을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다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서버에 이제 연결을 시도하는 이제 컴포넌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서버가 하나,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뭐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어 투 피어 스타일도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 여기 피어라고 하는 것은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어 투 피어의 경우는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의 이제 확장된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 간에 예를 들어서 그 P1, P2, P3가 있는데 P1이 P2에게 뭔가 요청을 해서 P2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면 이 경우에 P1이 클라이언트, P2가 서버 역할을 하는데 거꾸로 P2가 P1에게 뭔가 요청을 해서 P1이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P2가 그것을 요청하는 관계다라고 하면 그때 P2가 클라이언트, P1이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는 서버가 하나고 여러 개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주로 서버에게 서비스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면 P2P 구조는 대등한, 그러니까 서로 동료들 간에 서버도 됐다, 클라이언트도 됐다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이 반영된 그런 분산 시스템 사례로서 그 메신저를 위한 P2P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표시된 애들은 이제 피어예요. 얘네들은 실제로 이제 메신저를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쭉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새로운 동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료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간혹가다 서버에 접근해서 그 동료의 주소를 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뭐예요? 결국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죠.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이 좋은 구조인지 몇 가지 설계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먼저 분할 정복입니다. 이 경우에 어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확실히 분리돼서 별도로 개발되니까 분할 정복은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응집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높은 응집도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는 통신 채널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단순 메시지를 교환하는 형태로 통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결합력을 크게 낮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분리시키고 분산시킴으로써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추상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좋은 추상화를 이제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붙인다라고 하면 제 사용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수를 이제 뭐 추가하거나 해서 쉽게 분산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개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해서 분산 시스템을 쉽게 재구성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를 이식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에 맞게 클라이언트를 재작성해 준다고 하면 그런 새로운 플랫폼에 맞도록 시스템을 쉽게 이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니까 이 메시지 처리 코드 부분에서 엄격한 체크를 수행한다고 하면 방어적 설계를 쉽게 실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클라이언트 서버 스타일은 아주 그 좋은 설계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브로커 스타일입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여러 개의 분산된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투명하게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객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필요 없이 원격기에 있는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나 C++로 코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클래스, 예를 들어서 A는 클래스 이제 B 타입의 객체 B를 생성한다 하고 B의 메소드 M1을 뭐 호출한다. 이렇게 코딩했다고 하면은 어때요? 어떤 컴퓨터 안에 객체 A와 객체 B가 있어서 이들이 이제 같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브로커 스타일에는 서로 다른 이제 컴퓨터에 여기에는 객체 A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객체 B가 존재해요. 그래서 A가 원격기 있는 객체 B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는 네트워크를 타고 이제 그런 메소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브로커 스타일인데 바로 이럴 때 객체 A와 객체 B 사이에 어떤 그 메소드 호출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브로커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에는 코바라고 하는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라고 하는 잘 알려진 개방형 표준이 있는데 이 개방형 표준이기 때문에 이 코바도 널리 사용되는 그런 아키텍처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처리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잭션이 뭔지 볼까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변경을 가하는 명령들의 집합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 스타일에서는 연속적인 입력을 하나씩 트랜잭션이라고 명시하고 그 각 트랜잭션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그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컴포넌트에게 이제 트랜잭션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트랜잭션을 컴포넌트에 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컴포넌트인 트랜잭션 디스패처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처리 스타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항공권 예약 시스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기능별로 트랜잭션을 처리해주는 컴포넌트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면 트랜잭션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서 그 트랜잭션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주는 트랜잭션 디스패처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이프 필터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필터 스타일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파이프, 이 부분이 이제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타일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 스트림이 이 프로세스에 또는 필터에 차례대로 전달되어 처리되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파이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또는 변환시키는 이제 필터가 존재하는데 이런 필터들, 즉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공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의 장점은 프로세스들이 병렬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가 있다고 하면 프로세스 2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프로세스 1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장점이 이 아키텍처 매우 융통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를 뭐 삭제할 수도 있고 컴포넌트가 대체되기도 쉽고 컴포넌트를 추가하기도 쉽고 컴포넌트들의 순서를 재배치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이프 필터 스타일을 반영한 시스템을 보면요. 예제로 자바에서 이 출력 시스템의 경우에 이 파이프 앤 필터 스타일을 잘 반영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인풋 스트림 객체의 경우 보면 인풋 파일을 이제 읽어 드리는데 파일로부터 읽기 위해서 파일 리더를 붙였고 그 파일 리더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다시 버퍼링하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 객체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는데 파일로부터 읽기 위해서 파일 리더를 붙이고 그 읽어진 데이터를 다시 버퍼링하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를 붙인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객체들이 결국 그 필터에 해당하는 객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파이프 앤 필터 스타일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라디오 CSM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즉 인터넷으로 듣는 라디오 방송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로폰으로 소리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에코를 캔슬하고 노이즈를 캔슬하고 쭉 과정을 거쳐서 압축한 다음에 전송을 하면 원격지에서 그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것을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그 스피커 아웃으로 디코딩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라디오 방송이 전달되는 그런 그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각각의 과정들, 이러한 과정들이 필터에 해당하는 거고, 필터와 필터 사이에 데이터 스트림이 파이프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MVC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을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키텍처 스타일이 되겠어요. 이 스타일은 3개의 그 컴포넌트로 구성되는데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입니다. 모델은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고 조작될 수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말합니다. 즉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가 되겠죠. 뷰는 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여지도록 표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모델 또는 뷰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대부분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MVC 스타일로 실현되고 있죠. 네, 다음 그림은 MVC 스타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이벤트가 컨트롤러에 전달되면 이 컨트롤러는 뷰에게 적절한 무언가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하게 되겠고요. 만일 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모델을 수정하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모델이 수정되고 변경되게 되면 그러한 사항이 뷰에 알려지게 되겠고 그 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바뀐 내용이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여러 개의 설계 대안 중 가장 좋은 설계 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선순위와 목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값이 되겠고요. 우선순위는 품질 특성들 간에 어떤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높은 순위의 품질 특성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안을 결정하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1단계는 여러 개의 설계 대안 중에서 좋은 설계 대안을 선택하기 앞서서 먼저 모든 설계 대안을 나열하고 기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목표와 우선순위 관점에서 각 설계 대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3단계는 하나 이상의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설계 대안을 배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4단계에서 목표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설계 대안이 선택되겠고요. 5단계는 계속되는 그 설계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와 목표를 가진 OO 시스템을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위로 올라올수록 우선순위가 높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 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품질 목표를 보면 알려진 암호 해독 기법을 사용해서 400MHz 프로세스에서 100시간 안에 암호를 풀지 못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품질 목표가 있고요. 그럼 유지보수성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CPU 효율성은 400MHz 프로세스에서 수행될 때 1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 네트워크 대역 효율성은
트랜잭션당 8KB 이상의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품질 목표가 있습니다. 메모리 효율성은 20MB 램 이상이 소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메모리 측면에서의 효율성 그 품질 목표가 있고요. 이식성은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7, 10에서도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품질 목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OO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대한 평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A부터 E까지 5개의 설계 제안이 제시되어 있고요. 품질 특성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안에서부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이식성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품질 특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그 특정 설계 제안이 특정 품질 관점에서 평가된 그런 평가값들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평가값 중에서 이렇게 하이픈 표시는 이 품질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설계 제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표를 보면 단번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다음과 같이 바꿔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순위에 값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보안의 6점, 그다음 이식성이 가장 낮은 그 1점, 그러니까 6개의 품질 특성이 있으니까 1점부터 6점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값에는 하이는 6, 미드는 4, 로우는 2 해서 평가값에도 이제 값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값과 우선순위를 동시에 고려한, 그래서 그걸 곱하기 했어요. 그래서 하이이고 보안이면, 보안이 그 우선순위가 6이고, 하이가 6이니까 6, 6에 36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채워서 전체 합을 구하니까 가장 높은 게 뭐예요? 가장 높은 게 106이죠.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C안이 최종 안으로 이제 선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설계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설계 대안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안이 가장 좋은 그 설계 대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